어머님, 저예요, 가희예요.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눈앞에 서 있는 건 분명 10년 전 전소된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며느리 가희였습니다. 경찰이 DNA까지 확인해줬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살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얼굴 그대로, 목소리까지 똑같이. 선옥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 그리고 현관 구석, 손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천천히 그 여자를 훑어보고 있었죠.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설명도 없이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는 정말 가희가 맞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한 판에 오신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잔잔한 복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선옥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고 7시가 되기 전에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골목을 걸으며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은 늘 선옥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선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 싱싱한 거 살 수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69이었지만 몸은 이미 더 늙어 보였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엔 일감이 줄어들어 걱정이 컸습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더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여보, 아침 차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 시간은 조용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선옥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38살이었어요. 준호는 혼자 살았고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옥 씨, 아들 장가는 언제 보내요? 애가 워낙 일만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소개해줘야지. 이웃들의 말은 반은 걱정이었고 반은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선옥에게는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만 들어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선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할 사람? 네. 이번 주말에 집에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러게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선옥은 그 사흘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창문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반찬도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선옥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상을 차리고 옷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우리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데.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선옥은 숨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긴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작고 하였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이 수줍어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 어서 와요. 앉아요. 선옥은 황급히 그녀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도 환한 얼굴로 웃으며 따라왔어요. 준호는 긴장한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색했어요.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가희라고 합니다. 가희 좋은 이름이네. 나이는 32살이에요. 준호보다 6살 어렸습니다. 선옥은 안도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가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도 당황한 듯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가희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느껴졌어요. 선옥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세상을 버텨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가희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옥이 놀라 손을 떨었던 거예요. 남편도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가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빨리 해야죠. 애 먼저 지켜야 하니까요. 남편의 말에 선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면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 결혼식은 우리가 준비할게. 신혼집도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 마. 선옥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동의했어요. 준호,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 우리가 돕자.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선옥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줘야겠어. 선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라도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가희가 돌아가고 나서 선옥과 남편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네. 그러게. 드디어네. 가희라는 아이 착해 보이지 않아? 그래.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해줘야겠어.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새봄이 오는구나. 선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가 태어나면 집안이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웃음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선옥은 몰랐습니다. 그날 잡았던 가희의 차가운 손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올지를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희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그게 더 안타까워서 가희를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신혼집은 선옥과 남편이 마련해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살림살이도 모두 준비해줬습니다. 가희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우리 식구가 됐는데 당연한 거지. 아기 건강하게 낳아.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가희는 순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선옥이 집에 놀러 가면 차를 내오고 말도 공손하게 했습니다. 준호도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옥이 저녁 반찬을 들고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희야, 나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쪽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선옥이 다가가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가희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반찬 좀 가져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가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선옥은 가희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희는 자주 외출했어요. 어머님,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임신했는데 너무 돌아다니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는 게 좋대요. 가희는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찍힌 가방들이었어요. 선옥은 걱정이 됐습니다. 준호의 월급으로는 그런 물건을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가희야, 그 가방들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친구가? 무슨 친구가 이런 비싼 걸? 친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가희는 웃으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뭔가 찝찝했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선옥은 신혼집 창고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밑에 숨겨진 휴대폰이었어요. 가희가 쓰는 휴대폰과는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선옥은 손이 떨렸어요. 왜 휴대폰을 숨겨놓은 걸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가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선옥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아, 창고 정리하다가 제 물건 뒤지신 거예요? 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물건을 함부로 뒤지시면 어떡해요. 가희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거칠게 닫았어요. 선옥은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희가 준호에게 달려가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제 물건을 뒤지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창고 정리를. 가희가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주시면 어떡해요. 제발 좀 내버려둬요.
준호는 가위를 안으며 선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선옥은 작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인은 선옥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찾아가도 피곤해요라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카드값이 계속 늘어났어요. 준호는 아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아, 이러다 빚지는 거 아니니? 엄마, 임신했으니 스트레스 풀게 좀 놔둬요. 그래도 돈은 생각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옥은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옥이 우연히 신혼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가희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임신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희는 택시를 잡으려다 갑자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옥은 이상해서 조금 따라갔어요. 가희는 골목 끝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가 있었어요. 선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가희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뭘 숨겨? 임신한 여자가 뭘 숨기겠어. 내 눈으로 봤어. 다른 남자 차를 탔다고. 그건 오해일 거야. 친구 남편일 수도 있잖아. 남편도 선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더 답답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통화하던 모습, 숨겨둔 휴대폰, 비싼 명품 가방들, 그리고 남자의 차에 타던 뒷모습까지. 뭔가 틀렸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선옥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불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희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만호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회사 일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는 빠듯했고 신혼집 전세금 대출 이자도 부담이었습니다. 가희의 끝없는 쇼핑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 압박은 커져만 갔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선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현장 가봐야 해.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요. 안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 며느리 뱃속에 손주도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선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축 처져 보였어요.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선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만호 씨 보호자시죠? 저희 삼성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현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이송됐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선옥은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쓰러졌대. 병원으로 와야 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너무 많이 손상됐습니다. 유가족분들 들어오세요. 선옥은 비틀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옥은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도 아버지 옆에서 오열했어요. 아빠. 선옥은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가희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희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아니었어요. 네? 진짜요? 어떻게? 목소리가 놀랐지만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그게 이상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선옥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어요. 친척들이 찾아왔고 남편의 오랜 친구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가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희는 왜 안 와? 선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희가 배가 아프대요. 조산할 것 같다고. 그래도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엄마, 아기가 위험하면 어떡해요. 이해해줘요. 준호는 가희를 변호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잠깐이라도 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가희가 애를 낳았대요. 뭐라고? 집에서 혼자 낳았대요. 조산이라서 급하게. 선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다니요. 병원도 가지 않고요? 병원은 안 갔어? 시간이 없었대요. 애가 급하게 나왔다고. 준호는 황급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선옥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선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보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선옥은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보러 간 거예요. 문을 열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희야, 나야. 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도 푸석했어요. 아기는 요 위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는 괜찮아? 네, 조금 작게 태어났는데 건강해요. 선옥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눈은 준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선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준호가 태린이라고 지었어요. 박태린. 태린이 좋은 이름이네. 선옥은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 작은 손주를 보지 못하고 떠나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선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빚이 엄청났습니다. 거래처에 미수금도 많았고 은행 대출도 여러 건이었어요. 게다가 친구 보증까지 서준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선옥은 서류를 보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하자 아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집 팔아야지. 방법이 없어. 결국 집은 팔렸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선옥은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신혼집도 빼야 했어요. 준호네 가족도 선옥과 함께 전셋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한 날 가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가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셋집은 낡고 좁았어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형편이 이래서. 선옥이 미안해하자 가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부터 돈도 없으면서 왜 결혼하래요? 가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죽고 집도 잃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그날 이후 가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었어요. 아기를 돌보는 것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태린이가 울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희야, 애가 우는데. 제가 피곤하거든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가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할 수 없이 태린이를 안아달랬어요. 작은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태린이는 자연스럽게 선옥에게만 의지하게 됐어요. 밤에 울 때도, 배고플 때도,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선옥이 모두 챙겼습니다. 가희는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무관심했어요. 준호가 없는 시간에는 가희와 선옥 사이에 작은 언쟁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이게 뭐예요? 너무 짜잖아요. 입맛이 안 맞으면 내가 해먹어. 저보고 애 보면서 밥까지 하래요? 그럼 나는 늙어서 해도 되는 거니? 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준호가 돌아오면 가희는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제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가희는 준호 앞에서만 다정한 아내였어요. 선옥은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걸까? 선옥은 밤마다 고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가희는 수줍고 조용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희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에도 안 온 것,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것,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모든 게 이상했지만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옥은 태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선옥은 태린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선옥은 몰랐습니다. 태린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전셋집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어요. 태린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했습니다. 가희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육아는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선옥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린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희는 오후 2시쯤 외출한다고 나갔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요. 저녁 전에 올게요. 가희는 짙은 화장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어요. 선옥은 뭔가 찝찝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7시, 8시가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가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 준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전화가 안 받아지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관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선옥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윤가희 씨 맞으십니까? 오늘 오후 4시경 서울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선옥도 뒤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가희가 어떻게 됐어요?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차량이 전소돼서 유감스럽지만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선옥은 아들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린이는 거실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차량이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가희가 차고 있던 결혼 반지와 가방 속 지갑으로 신원을 추정했다고 했어요. 반지에 새겨진 이름이 확인됐고 지갑에서 신분증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준호는 영안실 앞에서 오열했어요. 선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린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태린아,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어. 준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린이는 아빠를 빤히 쳐다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엄마 안 무서워요. 준호는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태린이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가희의 친구라는 사람도 친척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는 선옥과 준호 그리고 태린이만 있었어요. 가희가 정말 친구가 없었나 봐. 준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주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는데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오다니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선옥은 가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 받았던 금부치들이 없었어요. 이게 어디 갔지? 선옥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출산 선물로 받았던 금반지, 돌잔치 때 받은 금팔찌,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목걸이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패백 때 받은 금부치도 한 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선옥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부치가 한꺼번에 없어질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 그런데 가져갈 사람은 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옥은 가희 명의로 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증서를 찾았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가희가 가입했던 보험이 3건 있었는데 모두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해지일이 사고 나기 2개월 전. 선옥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보험해지 환급금은 이미 가희 계좌로 입금됐고 그 돈은 바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합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선옥은 가희의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거의 없었어요. 2천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방 서랍을 더 뒤지다가 선옥은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분증이 2장 들어 있었어요. 선옥은 신분증을 꺼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은 분명 가희였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 장은 최은미, 다른 한 장은 김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모두 달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희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희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던 걸까요? 더 뒤지자 오래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창고방에서 봤던 그 휴대폰이었어요. 선옥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갤러리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가희가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해외로 보이는 리조트, 비싼 차 안에서 찍은 셀카들. 선옥이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누구야? 사진 속 가희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선옥이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남자들 어깨에 기대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서랍 맨 밑에서 통장 사본도 나왔습니다. 가희 명의가 아닌 최은미 명의였어요. 입출금 내역을 보니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바로 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며칠 뒤 빠져나갔어요.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기를 친 걸까요? 이 아이가 대체 누구였던 거야? 선옥은 증거들을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희는 애초에 거짓말쟁이였던 걸까요? 결혼도, 임신도 모든 게 계획된 거였을까요?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증거들을 준호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금 아내를 잃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알려서 뭐하나. 선옥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숨기기로 했어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선옥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휴대폰을 모두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방 옷장 깊숙한 곳에 감춰뒀습니다. 며칠 뒤 태린이가 선옥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 태린아? 이제 엄마 안 와요? 응,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태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엄마예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진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없어진 게 편해 보였어요. 가희가 살아있을 때 태린이에게 뭘 했던 걸까요? 선옥은 태린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태린이 엄마가 돼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선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희가 누구였든 뭘 했든 이제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선옥은 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렇게 가희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옥은 그 미스터리를 영원히 묻어둘 생각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이제 80세가 됐어요. 허리는 조금 더 굽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태린이는 어느새 15살 중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태린이는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이제는 선옥보다 한참 컸어요. 얼굴은 준호를 닮아 단정했고 성격은 할머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학교에서 태린이는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중간은 했어요. 특별히 뛰어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박태린 학생은 친구들을 잘 챙기는 아이예요. 배려심이 깊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옥은 뿌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희가 죽고 나서 몇 년간은 힘들어했어요. 우울해하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7년 전 준호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원래 잘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5년 전 용기를 내어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선옥도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아, 괜찮겠어?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 2년은 힘들었습니다. 수익도 별로 없었고 적자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준호가 개발한 앱이 히트를 쳤어요.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용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전세 대출, 창업 자금까지 모두 갚아냈어요. 준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선옥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4년 전 전셋집이 있던 동네가 재개발 대상이 됐습니다. 집주인이 선옥에게 연락했어요. 선옥 씨,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나눠드릴게요. 오래 사셨으니까요. 집주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었지만 선옥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나눠줬어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왔고 2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선옥이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준호도 돈을 벌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선옥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유 있어요. 받으세요. 내가 태린이 키우느라 돈 들어가잖아. 그것도 다 여유 있어요. 엄마, 제발 받으세요. 결국 선옥은 아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2년 전 새 식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넓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도 3개라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거실도 넓었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태린이는 자기 방을 받아서 좋아했어요. 벽에 좋아하는 가수 포스터를 붙이고 책상도 새로 샀습니다. 선옥은 손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주말이면 선옥과 태린이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주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이 떡볶이 먹어봐요. 맛있대요. 그래, 우리 태린이가 좋아하면 사자. 시장 구경을 하고 간식도 먹고 가끔은 영화도 봤습니다. 태린이는 친구들보다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준호와 태린이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태린이가 어릴 땐 아빠와 어색했어요. 준호도 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가까워졌어요. 아빠, 숙제 좀 도와줘요. 그래, 뭔데? 수학 문제요. 준호는 아들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태린이는 아빠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선옥을 보며 말했어요. 선옥 씨, 이제 고생 끝났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손주도 잘 크고, 아드님도 사업 잘 되고, 복 받으셨어요. 선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집도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선옥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우리 태린이 잘했네. 준호도 옆에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태린아,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선옥과 태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아들아? 저 엄마, 태린아. 사실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눈이 커졌고 태린이는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결혼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선옥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가희가 죽고 나서 준호는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일로 알게 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눈을 봤어요. 맑고 밝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 드디어. 선옥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태린이도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태린아. 너도 좋아할 사람이야.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어서 이름은 아직 비밀이에요. 서프라이즈? 네. 엄마랑 태린이 놀랄 거예요. 선옥은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좋은 소식인데 마음이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태린이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됐죠. 태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의 환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가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어요. 기대와 설렘, 그리고 막연한 불안. 그때도 선옥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준호가 신중하게 선택했을 거야. 선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태린이도 자기 방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출근 전에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모시고 올게요. 6시쯤 도착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준호가 나가고 선옥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찬도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 놓았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선옥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늘 저녁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1시간 뒤면 알게 되겠죠.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선옥은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태린이도 거실 소파에 앉아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분일까요? 모르지. 곧 알게 되겠지. 선옥은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기뻐해야 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주차하고 올라가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선옥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린이도 소파에서 일어나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옥이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태린아. 소개할게.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누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현관 바닥에 똑똑 울렸어요. 검은색 하이힐이었습니다. 그 위로 긴 다리가 보였고 날씬한 몸매의 여자가 나타났어요. 선옥은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미소 모두 기억했습니다. 윤가희였습니다. 10년 전 차 사고로 죽었다던 며느리, 불에 타서 신원도 확인 못했다던 그 며느리, 지금 선옥의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선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놀랐죠? 가희가 살아 돌아왔어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준호는 가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가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젊어 보였어요. 화장은 짙었고 옷도 명품이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가희, 내가 어떻게 해? 선옥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가희는 선옥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선옥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가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태린이였습니다. 태린이는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엄마 아니에요. 태린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뒤로 숨으려 했어요.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희가 태린이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태린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태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린아, 무슨 소리야? 내 엄마야. 아빠 아니에요. 저 사람. 태린이는 울먹였습니다.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태린이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침착하게 가희를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에 혼란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월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희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신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장례도 치렀고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선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가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저 납치됐었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납치했어요. 납치? 네. 그날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가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도 많이 잃었고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많은 걸 기억 못해요. 그냥 어머님과 준호 오빠, 그리고 태린이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선옥은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동안 납치됐다가 기억을 잃고 돌아왔다고요? 그럼 경찰 신고는 했나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가희는 눈을 피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왜요? 그게 무서워서요.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말이 모순투성이었어요. 선옥은 가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희는 자꾸 침을 삼켰어요. 시선도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가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와 가희 사이에 섰어요. 엄마, 가희 말이 맞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희예요. 우리 가희가 돌아온 거예요. 아들아, 정신 차려.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가희가 살아 돌아왔는데 왜 의심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10년 동안 납치됐다는 사람이 증거는 하나도 없어. 경찰 신고도 안 했고 말만 있어. 엄마는 왜 가희만 미워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지. 확인은 제가 했어요. 가희 맞아요. 준호는 가희를 꼭 안았습니다. 가희는 준호의 품에서 선옥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선옥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번 재혼을 반대합니다. 엄마, 증거를 가져와. 내가 정말 윤가희라는 증거. 그때까지는 반대야. 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어머님이 날 안 믿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준호는 가희를 달래며 선옥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가희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연락 안 할 거예요. 가자, 가희야. 준호는 가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린아, 너도 갈래? 태린이는 할머니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희와 함께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옥은 태린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린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저 사람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선옥은 태린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윤가의 내가 정말 누구니?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묻었던 비밀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위험하게. 선옥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떠올렸어요. 가희의 가짜 신분증들, 수상한 통장,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그 증거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옥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덮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린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도 구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밝혀낼게. 선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린이는 할머니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태린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린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할머니 품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린아, 괜찮아. 이제 아무도 없어. 선옥은 손주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태린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린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진짜 엄마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옥은 태린이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15살 소년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기억해요. 5살 때까지의 일들. 기억한다고? 네. 다른 애들은 그때 일 잘 기억 못한대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너무 선명하게. 태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옥은 손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해봐. 할머니한테는 다 말해도 돼. 태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뭐? 진짜예요. 할머니는 날마다 저를 안아줬잖아요. 근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제가 엄마한테 다가가면 밀쳤어요. 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3살쯤 됐을 때였어요. 유치원 가기 전이었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확 밀었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태린아, 아팠어요.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혹이 났었어요. 할머니가 병원 데려가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선옥은 기억했습니다. 그때 태린이 이마에 큰 혹이 났었어요. 가인은 애가 뛰어다니다 넘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선옥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 넘어진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밀었어요. 태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은 할머니 옷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제가 울면 엄마는 더 화냈어요. 방에다 가둬놨어요. 밥도 안 줬어요. 할머니가 와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느님 맙소사. 선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손주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4살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장난감을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린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넌 내가 낳은 애 아니야. 순간 선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넌 내가 낳은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것도 쓰지 말라고. 장난감도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쓰면 안 된다고. 태린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할머니만 찾았어요. 엄마는 무서웠어요. 할머니만 따뜻했어요. 태린아,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태린이는 할머니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선옥도 손주를 놓지 않았어요. 잠시 후 태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저 알아요. 오늘 온 저 여자 엄마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목소리가 달라요. 예전 엄마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근데 오늘 저 여자는 달라요. 좀 더 부드러운 척하는 목소리예요. 태린이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달라요. 엄마는 향수를 많이 뿌렸어요. 머리 아플 정도로. 근데 오늘 저 여자는 다른 향수 냄새였어요. 냄새까지 기억하니? 네. 저 코가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가장 중요한 건요. 태린이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 뒤에 점이 있었어요. 여기요. 태린이는 자기 목 뒤를 가리켰어요. 크지는 않은데 확실히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저 여자한테는 점이 없었어요.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린이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저같이 살기 싫어요. 무서워요. 태린이는 다시 울먹였습니다. 선옥은 손주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는 이 아이를 위험에 두면 안 돼. 선옥은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증거들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에 봉투를 펼쳤습니다. 가희의 가짜 신분증 2장, 최은미, 김지혜.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이게 뭐예요? 태린이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내 엄마가 숨기고 있던 거야. 이름이 여러 개였어. 엄마가요? 그래. 할머니도 사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증거가 없었고 내 아빠가 슬퍼할까봐 숨겼던 거야. 선옥은 휴대폰도 켰습니다. 배터리는 다 닳았지만 충전하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덮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린이는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예전에 이웃에게서 받은 명함이 있었어요. 사설 탐정 한도윤. 실종된 고양이를 찾아줬던 탐정이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탐정사입니다. 저기 저 박선옥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선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며느리요. 10년 전에 죽었는데 다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며느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선옥은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한도윤 탐정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선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희를 처음 만난 날 수상했던 행동들, 남편의 죽음, 가희의 사고, 그리고 숨겨뒀던 증거들까지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탐정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증거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신분증들 진짜 같은데요. 위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름을 여러 개 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탐정은 휴대폰 사진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여사님, 며느리분이 언제 결혼하셨죠? 15년 전이요. 사고는 언제였고요? 10년 전이요. 탐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결혼 전 기록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고 했어요. 고아원 이름은 아세요? 몰라요. 말해준 적이 없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여사님.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는 끝날 겁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선옥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탐정님이 조사해 주신대. 기다려보자.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태린이를 지킬 거야.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선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그 나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손주를 지켜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선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최은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할머니, 오늘 경찰서 가요? 태린이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어. 뭔데요? 친자 검사야. 선옥은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 예약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검사 받으실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아들 박준호, 손자 박태린, 그리고 한 분 더요. 알겠습니다. 오시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옥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호의 칫솔과 태린이 칫솔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가희가 쓰던 칫솔도 찾았어요. 혹시나 해서 버리지 않고 보관해 뒀던 거였습니다. 오후 1시 선옥과 태린이는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박태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태린이는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선옥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거였습니다. 태린이는 금방 나왔어요. 선옥은 준호와 가희의 칫솔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칫솔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정확해요? 99.9% 이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태린이도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 마.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3일 후 오전 10시 선옥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알림이었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박준호 박태린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인. 윤가의 박태린 친자 확률 0%. 생물학적 모자 관계 없음. 선옥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어요. 태린아, 이리 와봐. 태린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마, 내 엄마가 아니래. 진짜요? 응.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너는 그 여자의 아들이 아니야. 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선옥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오늘 저녁 집에 와. 꼭 보여줄 게 있어. 가희 씨도 데려와. 1시간 뒤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6시에 갈게요. 선옥은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탐정이 준 서류들, 가희의 가짜 신분증들, 휴대폰,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지 모두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태린아, 너는 방에 있어도 돼. 무서우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요. 저도 있을래요.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고맙다, 우리 태린이.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가희가 있었어요. 아니, 최은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선옥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아. 둘 다 앉아. 준호와 가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선옥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린이는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요. 선옥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가희의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어요. 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어 봤어요. 이게 가희 사진인데 이름이 다르네요? 그래. 최은미.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야. 선옥은 두 번째 신분증도 내놓았습니다. 김지혜. 이것도 이 사람이야. 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선옥은 탐정이 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쏟아냈어요. 다 읽어봐. 이 여자가 누군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장, 2장 넘기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다 진짜야. 사설 탐정이 조사한 거야. 준호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 결혼 사진들, 사기 기록들,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희야, 이게 뭐야? 준호가 가희를 쳐다봤습니다. 가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결과지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집어들어 읽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태린이가 가희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태린이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이 여자의 아들은 아니야.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희야, 설명 좀 해봐. 이게 대체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넌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린 거지. 돈 때문에. 그 순간 가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결국 들켰네.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뭐? 준호가 뒤로 물러났어요. 가희는, 아니 최은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난 최은미야. 윤가희는 가짜 이름이지. 너 왜 이런 짓을? 왜긴 뭐가 왜야? 돈 때문이지. 돈. 최은미는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너희 집에서 돈 좀 챙겼지. 금부치에 보험금까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더 큰 거 노렸는데 시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갔잖아. 이 여자가 진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도망간 거지? 맞아. 더 이상 뜯을 게 없으니까 사라진 거야. 제주도에서 번 돈으로 해외에서 편하게 살았지. 최은미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왔어. 너희 집 재개발 보상금 받았다며? 상가 건물도 샀다며? 아들 회사도 잘 되고 딱 따먹기 좋더라. 이 나쁜 년이. 선옥이 소리쳤습니다. 태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최은미는 태린이를 쳐다봤어요.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애도 이용하려고 했지. 양육권 따내서 양육비 받으려고. 매달 1,0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감히. 선옥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준호도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당연하지. 너 같은 호구 찾기 힘들어. 순진하고 잘 속고. 최은미는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옥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최은미 씨 계신가요? 선옥은 거실을 가리켰어요. 최은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야? 최은미가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최은미 씨, 결혼 사기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최은미가 발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어요. 최은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최은미는 선옥을 노려봤어요.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다 망쳐놨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벌 받는 거야. 선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은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태린이, 너도 가만 안 둬. 너 데려갈 거야. 태린이는 할머니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최은미가 태린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최은미는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선옥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아들아, 엄마 저 또 속았어요. 또.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선옥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오열했어요. 태린이도 아빠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2주일 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옥과 준호, 태린이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은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 신분 위조 기록, 사기 내역들,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부산의 식당 주인, 대구의 자영업자, 광주의 의사, 대전의 건설업자, 모두 최은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제 가게가 문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저는 아직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데 선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최은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실감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최은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최은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최은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부당해요. 최은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정 경호원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최은미는 끌려가며 방청석을 노려봤어요. 선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최은미를 쳐다봤습니다. 최은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끝났어.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15년 전에도 속았고 이번에도 속았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맨날 엄마 말씀 안 듣고 가희 편만 들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됐어, 아들아.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엄마가 경고했는데 무시했어요. 2번이나.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앞으로만 보자. 뒤돌아보지 말고. 선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알았어. 우리 아들. 태린이도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안았어요. 태린아,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도 나쁜 사람 데려올 뻔했어.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막아줬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아빠와 아들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선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한도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저 한도윤입니다.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태린이 군에 관한 건데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선옥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선옥은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탐정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조사하다가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데요? 태린이 군의 친엄마요. 선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엄마요? 네. 최은미가 태린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됐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탐정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태린이 군의 친모는 이현주 씨입니다. 이현주? 네. 당시 31살이었고 재래시장에서 김밥집을 하던 분이에요.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래시장 김밥집 사장님이요? 저 그분 알아요. 김밥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분이 태린이 군의 친모입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현주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주변 시선도 부담이었죠. 그래서요? 최은미가 접근했습니다. 돈을 주고 아이를 사겠다고 했어요. 이현주 씨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어요. 선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씨는 아이를 보냈지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태린이 군을 찾아봤어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현주 씨는 매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태린이 군을 도왔어요. 익명으로요? 네. 학원비가 필요할 때,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이현주 씨가 몰래 보냈습니다. 여사님 통장에도 몇 번 입금된 적 있을 거예요. 선옥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가끔 익명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이 보낸 거였어요? 네. 이현주 씨는 멀리서 태린이 군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에서 여사님과 태린이 군을 볼 때마다 김밥을 더 많이 넣어줬대요. 선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항상 어머니, 오늘 김밥 서비스예요 하며 웃던 얼굴이요. 그분이 태린이 엄마였구나. 네. 하지만 여사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현주 씨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이 늦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혼자 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이 거의 없었대요. 선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마지막이라도 인사드렸을 텐데. 여사님은 몰랐으니까요. 이현주 씨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만족했답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현주 씨가 멀리서 태린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이현주 씨 유품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여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선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현주 씨가 혼자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선옥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태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 한다고요. 한 달 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선옥은 태린이를 불렀어요. 태린아,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할머니? 선옥은 태린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현주 씨에 관한 이야기를요. 태린이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다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김밥집 아주머니였어요? 그래. 그분이 너를 낳으셨어. 저 그분 좋아했는데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분도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선옥은 이현주 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린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다음 날 선옥과 준호, 태린이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현주 씨의 작은 묘비 앞에 섰어요. 태린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저 태린이에요. 뒤늦게 인사드려요. 그동안 저 몰라서 죄송해요. 엄마가 저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이제 알았어요. 감사해요, 엄마. 준호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선옥도 고개를 숙였어요. 현주 씨,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선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이현주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묘지를 나오는 길, 태린이가 선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엄마가 둘이에요. 날 낳은 엄마, 그리고 날 키운 할머니. 그래, 맞아. 두 분 다 사랑해요. 선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엄마, 반찬 맛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린이도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제가 요리 배워서 할머니한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태린이 효자네. 선옥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선옥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악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보답을 받는구나. 선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은미는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선옥과 태린이, 준호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이현주 씨의 사랑도 알게 됐고요. 할머니, 뒤에서 태린이가 불렀습니다. 선옥이 돌아보자 태린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앞으로도 쭉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 엄마야. 준호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제가 엄마 의지할게요. 다시는 엄마 속 안 썩일게요. 고맙다, 아들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옥이 만든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 먹자. 우리 가족. 선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태린이도 웃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